영하 40도 초원에서 매일 울었어요. 사랑 하나 믿고 한국행을 결심했죠. 남편 몰래 설거지를 하며 손이 부르텄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보낼 돈을 보며 버텼습니다. 쓰러진 제게 기적이 찾아왔어요.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말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지금은 한국의 복덩이 며느리라 불리며 이웃분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공기, 그리고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에 변하는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매일 밤 남편의 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훔치곤 했었죠.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믿고 만리 타향으로 떠나온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오직 사랑 하나만을 등불 삼아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겪은 이 기적 같은 변화와 따뜻한 정이 가득한 한국 생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은 끝도 없이 펼쳐진 초원과 푸른 하늘이 맞닿은 곳, 몽골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국립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나름대로 자부심 넘치는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한 정부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제 일과였죠.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조국 몽골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는 달리 행정 시스템만큼은 광활한 초원의 소떼처럼 느릿느릿하기만 했습니다. 여권 하나를 갱신하려면 이른 새벽부터 관공서 앞에 줄을 서야 했고 담당 직원의 기분에 따라 서류 한 장이 통과되는데 석 달, 길게는 반년이 걸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시민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체념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저 역시 언젠가는 시스템이 좋아지겠거니 하며 느린 속도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3의 유일한 낙은 퇴근 후 좁은 자취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대사를 한 구절씩 따라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은 모든 것이 세련되고 빨랐으며 사람들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화면 너머의 세상이 제 제2의 고향이 될 줄은요. 그러던 어느 날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한국 식당에서 운명처럼 칠성 씨를 만났습니다. 칠성 씨는 한국의 중견 건설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나온 엔지니어였습니다. 사실 처음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민준이나 현우 같은 세련된 이름이 아니라 어딘가 투박하고 고전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거든요. 하지만 칠성 씨의 눈매는 제가 본 그 어떤 남자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칠성 씨는 업무차 관공서에 들렀다가 서류 미비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고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제가 서툰 한국어로 도움을 주게 된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칠성 씨는 고맙다며 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칠성 씨는 매일 퇴근 후 저를 찾아와 초원의 찬 바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듯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비단처럼 고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지만 칠성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가 몽골식 수태차를 마시며 진심을 전했고 결국 무뚝뚝하신 저희 아버지도 칠성 씨의 성실함에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가슴은 설렘보다는 막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의 초원을 보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칠성 씨는 제 불안을 읽었는지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수렌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마주한 것은 상상 이상의 속도였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짐을 찾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톱니바퀴처럼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몽골에서라면 반나절은 꼬박 걸렸을 일들이 단 30분 만에 끝나는 것을 보고 저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칠성 씨는 이게 한국의 보통 속도라며 너털 웃음을 지었지만 제게는 그저 마법 같은 일로만 보였습니다. 우리가 정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몽골의 넓은 대지에 비하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깨끗한 거리와 밤늦게까지 밝게 빛나는 가로등은 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생애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과 주소지 신고를 위해 남편과 함께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몽골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칠성 씨에게 도시락과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적어도 5시간은 대기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고 대기 번호표를 뽑은 지 채 2분도 되지 않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칠성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건네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동안 저는 옆에 놓인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떠마셨습니다. 물을 다 마시기도 전에 담당 공무원이 저를 부르더군요.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몽골이었다면 접수증을 받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을 일인데 여기서는 단 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저는 칠성 씨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여보, 저분이 정말 공무원 맞아요? 혹시 마법사 아니에요? 칠성 씨는 배를 잡고 웃으며 한국은 원래 이렇게 빨라야 욕을 안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칠성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오늘 오후에 인터넷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인터넷 설치라면 적어도 보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고 기사가 언제 올지 몰라 집에서 며칠은 대기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신청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설치 기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기사님은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순식간에 선을 연결하고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제가 고맙다며 건넨 주스 한 잔을 원샷하신 기사님은 10분 만에 작업을 마치고 바람처럼 사라지셨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고화질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휴대폰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사람이 초능력을 가진 나라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칠성 씨는 그런 저를 귀엽다는 듯 바라보며 아직 놀랄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만큼이나 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한국의 물가와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예쁘게 포장된 사과. 한 알의 가격이 몽골에서 고기 한 근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칠성 씨가 건네주는 카드로 계산을 하면서도 이 돈이면 우리 고향 마을 아이들에게 새 노트를 수백 권 사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칠성 씨는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망설일 때마다 괜찮다며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고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칠성 씨의 어깨에 내려앉은 피로를 볼 때면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는 누군가의 땀방울과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칠성 씨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수렌,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맛있는 거 해 먹었어야지. 남편의 따뜻한 물음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독한 향수병이 찾아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한국어는 저에게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 씨가 퇴근길에 커다란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과 호떡이 들어있었습니다. 칠성 씨는 시장 입구 할머니께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말을 듣고 임산부가 잘 먹어야 한다며 덤으로 2개나 더 넣어주셨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차갑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녹아 있다는 것을요. 서툰 한국어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직 단어 하나하나를 겨우 나열하는 수준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대답해 주셨습니다. 수렌 힘들지?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기다리고 있어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듯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감촉은 제 친정엄마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뚝딱뚝딱 소리를 내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각종 나물을 무쳐내셨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을 얹어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수렌,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많이 먹고 기운 내야지. 어머니의 그 투박한 사랑 고백에 저는 결국 숟가락을 놓지 못한 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빠른 행정 서비스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낯선 외국인 며느리를 친딸처럼 품어주는 이 따뜻한 정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에서 정성스럽게 깎은 배를 꺼내 한 조각 건네주셨죠. 시원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부터 하나씩 가르쳐 주셨고 동네 시장에 데리고 나가 상인들에게 저를 정식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 복덩이 며느리 수렌이에요. 인사들 해요. 어머니의 당당한 목소리에 시장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덤을 얹어주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만큼이나 넓고 깊은 한국 사람들의 인심에 저는 매일매일 감동하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칠성 씨에게만 의지하며 사는 제 모습이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칠성 씨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을 뒤흔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된장찌개와 위로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렸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몽골의 초원에서 보던 구름처럼 느긋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성 씨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남편의 낡은 작업복 소매에 묻은 시멘트 가루와 퇴근길, 지하철의 피로가 가득 내려앉은 어깨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가만히 앉아서 보호받는 아이처럼 지낼 수는 없다고요. 몽골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리는 약값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딸의 마음이 저를 자꾸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칠성 씨는 수레는 집에서 편히 쉬면서 한국어 공부나 하라고 늘 말했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남편의 고된 노동을 대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칠성 씨 몰래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단지를 돌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종이 뭉치를 건네는 일은 생각보다 고달팠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저를 지나쳐갔고 어떤 이들은 제가 건네는 전단지를 받자마자 바닥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공무원 인턴으로 일하던 시절의 자존심이 가끔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제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얼굴과 칠성 씨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까짓 자존심이 우리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손가락 끝을 입김으로 녹이며 더욱 열심히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고바들어 감각이 무뎌질 때쯤이면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몽골의 환율로 따지면 제가 하루 종일 번 이 돈은 고향의 부모님이 한 달 동안 풍족하게 드실 수 있는 고기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마트 지하에 있는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설거지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구석의 좁은 주방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어깨는 누가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인 그릇들이 쟁반에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은 처음엔 말이 서툰 저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몽골 사람 특유의 끈기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술엔 힘들지? 이것 좀 먹고 해. 아주머니들이 건네주시는 찐 만두 하나, 김밥 한 줄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남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칠성 씨에게는 비밀로 하고 모아둔 이 돈으로 남편의 낡은 운동화를 바꿔주고 부모님께 따뜻한 외투를 보내드릴 생각을 하니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핑 돌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찬물로 세수를 하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훅 끼쳐오는 음식 냄새에 속이 뒤집히는 듯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구수하고 좋았던 된장찌개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마치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타지 생활에 적응하느라 몸이 조금 축난 모양이라고 둘러대며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한국 약은 효과가 참 좋더군요. 약을 먹고 잠시 쉬면 통증이 가라앉았기에 저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과로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칠성 씨는 제가 요즘 부쩍 수척해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수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어디 아픈 거면 숨기지 말고 말해요. 남편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오히려 화를 내며 칠성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냥 요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미안함에 남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집안일을 마친 뒤 밤늦게까지 근처 공장에서 부업으로 부품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끼워 넣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지만 밤샘 작업이 계속되자 제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입술은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보낼 송금 영수증을 손에 쥐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제 고통이 가족의 평화가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 상태를 심상치 않게 여기셨는지 반찬을 싸들고 수시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수렌, 너 진짜 왜 이러냐? 밥을 잘 안 먹는 거야? 어머니의 손에 들린 고기 반찬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느라 입을 꽉 다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젓가락만 깨작거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참 미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이마에 손을 얹어보시더니 열은 없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자고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병원비가 아까워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실청 좀 마시면 나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돌려보낸 뒤 방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압박감과 함께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날 또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달은 물량이 많아 특근 수당을 더 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는 여느 때보다 요란하게 귓전을 때렸고 눈앞의 작은 부품들은 자꾸만 흐릿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무뎌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저는 이것만 끝내면 칠성 씨의 새 점퍼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일하던 동료가 제 얼굴색이 창백하다며 좀 쉬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나사를 조이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의 기름 냄새와 고무 타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하자 비릿한 역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렸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며 마치 물속에 잠긴 듯한 먹먹함이 찾아왔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일렁거리는 아지랑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이 발밑에서 쑥 꺼지는 것 같은 기이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청을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고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칠성 씨에게 일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런 걱정을 하며 저는 안간힘을 다해 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마저 곧 고요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득한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서늘하고 알싸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몽골의 초원에서 맡던 흙내음이나 집안을 가득 채웠던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와는 전혀 다른 무색무취에 가까운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를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 위에는 수천 개의 모래알이 얹혀있는 듯 무거웠고 겨우 실뜨기만큼 벌린 시야 사이로 하얀 형광등 불빛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는 것 같은 이명이 들려왔고 제 왼쪽 손등 위로는 차가운 액체가 금속 바늘을 타고 혈관 속으로 뚝뚝 떨어지는 감각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이 팔을 타고 어깨를 지나 심장으로 전달될 때마다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곳이 죽음의 문턱이 아닌 어디론가 옮겨진 현실임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옆에서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옷감이 스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을 꼭 쥐고 있는 그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 어떤 털 코트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바로 칠성 씨였습니다. 칠성 씨의 손등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거친 바람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칠성 씨는 제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제 침대 곁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렌,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며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책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신뢰감 있는 구두 굽소리가 타일 바닥을 울리며 제 침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트를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의사 선생님은 인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님, 정신이 좀 드세요?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산모라는 단어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모라니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싶어 멍하니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시어머니께서도 제 손을 더 꽉 쥐며 의사 선생님의 입술 끝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칠성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10주 차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자리를 잡았네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는 말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며느리가 이 고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쾅쾅 치며 통곡하셨고 칠성 씨 역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느꼈던 그 지독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그리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이유가 단순히 과로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그것도 2명이나 숨을 쉬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만 영양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유산의 위험이 컸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제가 고향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몽골에서라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 검사를 받는 데만 며칠이 걸렸을 텐데 이곳에서는 쓰러져 실려온 지 몇 시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나고 앞으로의 관리 계획까지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바우처라는 카드가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병원비며 진료비며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행정 속도와 복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칠성 씨는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수렌, 이제 절대 일하지 마요. 내가 밤낮으로 뛰어서라도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 굶기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지극정성인 보살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출근하셔서 뼈에 좋다는 사골 곰국을 끓이시고 몸에 좋은 나물과 과일을 쟁반이 넘치도록 담아오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어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며 저를 침대에 눕히셨습니다. 수렌, 넌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애들 건강하게 낳는 게 내 제일 큰 일이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칠성 씨는 저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현장으로 나갔고 그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꾸만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밤 우연히 책상 구석에 놓여있던 태블릿 PC와 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대학을 다닐 때 행정학을 전공하면서도 취미로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공부했었습니다. 몽골의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죠. 저는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가 직접 그린 몽골풍 디자인과 한국의 감성을 섞은 작은 소품 도안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였고 멀리 있는 고향 친구들에게 제 안부를 전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올린 독특한 자수 도안과 전통, 문양 일러스트가 한국의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문양을 볼 수 있느냐, 패턴을 구매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댓글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제가 가진 이 작은 재능이 누군가에게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쓰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제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가족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꽃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국의 유명한 수공예 업체로부터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제 디자인이 너무 신선하고 아름답다며 이번 가을 시즌에 출시될 침구류 패턴으로 계약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시된 계약금은 제가 식당에서 수개월 동안 설거지를 하며 벌었던 돈보다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내려가며 저는 거실에서 잠든 칠성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낡은 운동화를 이제는 정말 제 힘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재능이 한국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처음으로 꽃을 피우려는 그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곁에서 곤히 잠든 칠성 씨의 얼굴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피부와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받은 이 뜻밖의 기회가 우리 가족의 앞날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업체에서 보내온 계약서 초안을 다시금 읽어보며 저는 제 인생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변화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몽골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며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던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제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예술적 감각으로 인정을 받게 되다니 인생이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오묘한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칠성 씨에게 조심스럽게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칠성 씨는 제가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렌,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수렌이 그린 그림이 이렇게 큰 돈이 된다고요? 남편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확인한 뒤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성 씨는 곧바로 저를 번쩍 들어올려 거실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수렌, 당신 정말 대단해요. 내가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보물을 만난 거였어. 남편의 환호성에 주방에서 나무를 묻히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계약 내용을 전해 들으시고는 제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냥 복덩이가 아니라 금덩이였구나. 장하다 수레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자 저는 집안의 작은 방 하나를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태교의 좋은 음악을 틀어주시고 몽골의 전통 음식인 허르헉이 생각날 때면 비슷하게라도 맛을 내어 영양 보충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뱃속의 쌍둥이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줄게. 몽골의 끝없는 초원을 닮은 곡선과 한국의 절제된 미를 담은 직선이 제 손끝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침구류 세트가 출시되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독특한 이국적 정취와 현대적인 세련미가 결합된 디자인은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저는 순식간에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떠올랐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저는 가장 먼저 몽골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향의 넓은 초원에 현대식 집을 지어드리고 평생 소원이셨던 최신형 가전제품들을 가득 채워드렸습니다. 화상 통화 너머로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흘렸던 불안의 눈물을 모두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칠성 씨의 낡은 운동화를 가장 먼저 버리고 발이 편한 고급 수제화와 따뜻한 외투를 선물했습니다. 칠성 씨는 처음에는 비싼 선물에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직접 구두를 신겨주자 아이처럼 좋아하며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수렌, 이거 너무 편해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남편의 그 순수한 미소는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배는 만삭이 되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아이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칠성 씨는 저보다 더 당황해서 허둥지댔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침착하게 저를 다독이며 미리 봐두었던 산부인과로 데려가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했습니다. 깨끗한 분만실과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최첨단 의료 장비들은 제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시간의 산고 끝에 드디어 첫째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고 곧이어 둘째의 건강한 울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제 가슴 위에 두 아이를 올려주셨을 때 저는 세상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칠성 씨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수렌.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을 안고 조리원으로 옮겨졌을 때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경악했습니다. 산모의 영양을 고려한 전문적인 식단과 아이들을 돌봐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몽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조리원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고 매일같이 들러 제 건강을 체크하셨습니다. 수렌, 미역국 많이 먹어라. 그래야 피가 맑아지고 젖도 잘 나오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미역국을 마실 때마다 제 몸과 마음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문 앞에는 칠성 씨가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과 함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이웃들의 작은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쌍둥이 형제인 태양이와 바다는 어느덧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집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칠성 씨도 제가 번 돈으로 시작한 작은 인테리어 업체의 사장님이 되어 성실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말이면 예전에 제가 전단지를 돌리던 그 거리와 식당가를 방문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100원을 아끼려 버스 한 정거장을 걸어 다니고 남몰래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쳤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여보, 그때 우리 정말 힘들었죠? 제 물음에 칠성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달콤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다문화 가정의 멘토로 활동하며 한국에 새로 정착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행정 속도가 너무 빨라 당황했던 일, 시장에서 느꼈던 따뜻한 정,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임신의 기적까지.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일원이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었고 제가 잊고 살았던 꿈을 찾아주었으며 무엇보다 함께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몽골의 푸른 하늘처럼 제 미래도 언제나 맑고 투명하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한국 땅이 언제까지나 정에 가득한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